선생님, 혹시 작년 겨울에 경기도 광주 사시던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 받으셨는데 간병비까지 합쳐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일일까요? 매달 받는 연금 90여만 원으로 갑자기 내일 닥쳐올 수술비와 약값을 정말 혼자 감당하실 수 있으시다고 자신하십니까? 자식들 보기 미안해서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친구 만나 편하게 막걸리 한 잔 사주고 싶은데 중원이부터 걱정해야 하는 그 서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돈 때문에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시면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돈의 가치 5가지를 영영 모르게 되실 겁니다. 한겨울 새벽녘 쩍하고 살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선생님 댁 담벼락에서도 들리십니까? 그 소리는 어쩌면 위태롭게 버텨온 우리네 인생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의 어느 낡은 빌라 2층에 살았던 김만덕 어르신과 그의 아내 이순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김만덕 어르신은 새벽 공기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올해 78, 평생을 공장에서 쇠깡뜬 일만 하다 정년이 훌쩍 넘어 일을 그만둔 그는 여전히 공장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낡은 샤시 틈을 비집고 들어와 늙은 부부의 잠을 흔들었다. 곁에서 새우처럼 등을 말고 자는 아내 순자 씨의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려 준 만덕 어르신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아이고, 뼈마디야.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젊을 적 무거운 기계를 맨몸으로 버텨낸 세월의 훈장은 이제 그를 괴롭히는 통증으로 남았다. 그는 삐걱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위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나서야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쳐다봤다. 아들 내외가 작년 연말에 주고 간 달력에는 며느리의 예쁜 글씨로 아버님 생신이라 적힌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바로 오늘이었다. 생일은 무슨 이 나이에. 혼잣말처럼 뇌까렸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때 안방에서 순자 씨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영감, 또 이 시간에 일어났소? 보일러도 안 틀었는데 썰렁하게 감기 들면 어쩌려고. 괜찮아. 이 정도 추위는 당신이나 더 자지. 다 늙어서 새벽잠도 없는 양반이 물은 왜 끓여요. 목이 칼칼해서. 따순 물 한 잔 마시고 동네나 한 바퀴 돌다 오게. 순자 씨는 남편의 말을 못 들은 척 벽에 붙은 보일러 조절기로 다가가 스위치를 올렸다. 드르륵 털털털 앓는 소리를 내던 보일러는 이내 잠잠해졌다. 몇 번을 더 껐다 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순자 씨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이놈의 보일러가 또 말썽이네. 어제는 그래도 돌아가더니만 오늘 아침엔 영 가망이 없겠소. 사람 불러야지. 사람은 무슨 부품 하나 갈면 되는 걸. 내가 이따 해 뜨면 들여다볼게. 돈 아깝게 사람 부르지 마.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아주 고장나면 겨울에 냉골에서 자게요? 진우 아빠, 우리도 이제 억지로 아끼지 말고 고칠 건 고칩시다. 당신 무릎도 그렇고 나도 허리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됐어. 그만해. 만덕 어르신은 단호하게 아내의 말을 잘랐다. 그의 굳은 표정 앞에서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부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 앞에서 만덕 어르신은 언제나 완고한 벽이 되었다. 그가 아끼는 이유는 단 하나, 서울에서 맞벌이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아들 진우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주전자 물이 끓자 만덕 어르신은 낡은 보온병에 물을 담아들고 현관을 나섰다. 순자 씨가 뒤따라 나오며 두꺼운 목도리를 그의 목에 둘러주었다. 나가서 또 친구 영감탱이들 만나서 술 마실 생각일랑 말고 운동만 하고 와요. 오늘은 당신 생일이니까 내가 그래도 미역국은 끓여놨으니까. 알았어. 잔소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돌아섰지만 만덕 어르신의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다. 아내의 흰머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럽게 보였다. 그는 낡은 빌라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다. 어젯밤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어 계단과 골목길이 거울처럼 반짝였다. 조심해야지. 그는 속으로 되뇌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저만치 앞에서 동네 친구인 박영감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김영감,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자네 오늘 생일이라며. 우리 국밥에 막걸리나 한잔하러 가세. 내가 살게. 박영감의 우렁찬 목소리에 만덕 어르신은 순간 망설였다. 친구가 사준다지만 다음번엔 자신이 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떠올랐다. 그는 애써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닐세. 이따가 집사람이 미역국 끓여준 데서. 다음에 먹세. 다음에. 에이, 시시하긴. 알았네 그럼. 박영감과 헤어지고 돌아서는 순간 만덕 어르신은 가슴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친구에게 편하게 막걸리 한 잔 사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돈이 뭔지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빌라 입구의 경사진 빙판길을 미처 보지 못한 그의 발이 허공을 갈랐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세상이 한순간에 기울어지는가 싶더니 왼쪽 엉덩이 부근에서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만덕 어르신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만덕 어르신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의 새하얀 천장이었다. 아내 순자 씨와 아들 진우가 핏기 없는 얼굴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만덕 어르신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다리에서부터 시작된 극심한 통증에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아, 여기가... 아버지, 움직이지 마세요. 고관절이 부러지셨대요. 수술해야 한다고. 진우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나이가 있어 뼈가 잘 붙지 않을 수 있고 수술 후에도 오랜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랐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2천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만덕 어르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 모은 돈은 아들 결혼시키고 남은 이낡은 빌라 한 채가 전부였다. 매달 나오는 연금 90여만 원은 두 사람의 생활비와 약값으로도 빠듯했다. 고장난 보일러 수리비 50만 원이 아까워 벌벌 떨었던 자신이 이제 2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수술 안 합니다. 그냥 이대로.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 안 하시면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대요. 못 걸으면 어떠냐? 내 몸뚱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발목 잡을 수는 없다. 당장 퇴원 수속 밟아라. 만덕 어르신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식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의 완고한 고집에 진우는 답답한 듯 가슴을 쳤다. 아버지, 제발,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제가 아들인데 아버지 병원비 하나 해결 못하겠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바쁜 놈이. 허튼 소리 말고 당장 집으로 가. 아버지와 아들의 고성이 병실을 울렸다. 순자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울기만 했다. 결국 진우는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만덕 어르신은 천장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아들 앞에서 무너지는 마지막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꼿꼿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이깟 쇠조각만도 못한 돈 때문에 아들 앞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진우는 밤늦게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잠든 아버지를 확인하고 어머니 순자 씨를 병원 복도로 조용히 불러냈다. 어머니,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갚을 수 있어요. 진우야,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 앞으로 비 만드는 거 애비가 알면 기절할 거다. 그럼 어떡해요? 아버지를 저대로 내버려둬요? 평생 누워만 계시게 하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때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꺼내 아들에게 내밀었다.
이거 내 아버지 몰래 모은 돈이다. 고장난 보일러 고치고 내 아버지 무릎 수술이라도 해드리려고 반찬값 아끼고 내 옷 한 벌 안 사 입고 모은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이걸로 보태 써라. 진우가 받아든 통장에는 327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아들 내외에게는 늘 괜찮다, 돈 걱정 말라던 부모님이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고된 세월이 그 숫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우는 통장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이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병실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만덕 어르신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내의 통장,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아내의 청춘이었고, 인내였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마음도 모르고 고집만 부리는 못난 남편이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이토록 서러운 것인 줄. 돈 때문에 마지막 자존심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만덕 어르신은 아들 진우를 불렀다. 밤새 앓은 사람처럼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진우야, 수술 받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만덕 어르신은 아들에게 집문서를 내어주며 이 집을 담보로 병원비를 마련하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퇴원하는 대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끄럽다. 내 어머니는 너희 집으로 모셔라. 이 늙은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 이건 애비로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다. 싫어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요. 같이 살면 되잖아요. 진우는 절규했지만 만덕 어르신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이 아들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를. 건강을 잃고 돈까지 없는 늙은 부모는 자식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차라리 자신이 외로움을 택하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 그 순간 만덕 어르신은 아들을 보며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가장 아픈 후회와 함께 꺼냈다. 순자야, 그리고 내 아들 진우야. 우리가 젊어서 악착같이 고생한 게 고작 이 병원비 앞에서, 이 차가운 수술대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려고 그랬던 거냐? 내가 잘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돈의 가치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한 남자의 피 맺힌 절규였고,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지 못한 아버지의 통렬한 고백이었다.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플 때 곁에 있는 현금이야말로 마지막 체면을 지켜준다는 것을, 그리고 늙어서는 다시 벌 기회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는 자신의 부서진 뼈와 함께 깨닫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만덕 어르신은 재활병원에서 창밖에 벚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주 찾아오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은 밝았지만 그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주말 진우는 아버지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거 키워보세요.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식물도 정을 주면 더 잘 자란대요. 만덕 어르신은 말없이 화분을 받아들었다.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어머니도 벌써 방 다 꾸며놓으셨어요. 더 이상 아버지 고집 안 들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버지 다리가 되어드리고 지팡이가 되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희한테서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만덕 어르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돈은 그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돈 때문에 무너진 자리에서 가족의 사랑은 더 단단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선생님, 김만덕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김만덕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빙판길은 우리 집 문 앞에도 있고 고장난 보일러는 우리 집 벽에도 붙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최소한의 권리이자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라는 것을 말입니다. 돈은 정답이 아니었지만 인생의 가장 아픈 문제 앞에서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유일한 풀이였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답안지에는 어떤 풀이가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최인수 어르신과 그의 아내 박정숙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한겨울 새벽, 창문에 성해가 하얗게 피어오르는 시간에도 최인수 어르신 댁의 거실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올해 72, 평생을 교직에 몸담다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그는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자신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5분 전, 그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중창으로 잘 마감된 창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훌륭하게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곤히 잠든 아내 정숙 씨의 이불이 흘러내리지 않았는지 확인한 인수 어르신은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상쾌하구만.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온 덕에 그의 몸은 나이보다 훨씬 정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간단한 실내 운동으로 하루를 여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혈압계로 혈압을 재고 수첩에 꼼꼼히 기록한 후에야 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최신식 인덕션 위에 주전자를 올린 그는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얼마 전 선물한 스마트 스피커 사용 법부터 이번 주에 예약된 병원 정기검진 날짜까지 아내와 그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일찍 움직이시네. 어느새 잠이 깬 정숙 씨가 웃으며 거실로 나왔다. 당신 깰까 봐 조심했는데 어젯밤에 보일러 온도를 조금 높여놨더니 집안이 후끈해서 그런가 잠이 일찍 깨네. 잘하셨어요. 나이 들면 따뜻하게 지내는 게 최고예요. 괜히 난방비 아끼려다 병원비가 더 나온다니까요. 그나저나 물은 왜 끓여요? 정수기 온수도 뜨끈한데. 그래도 나는 이 주전자에 보리차 끓여 마시는 게 속이 편하네. 한 잔 마시고 눈 쓸기 전에 아파트 헬스장이라도 잠깐 다녀오게. 정숙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하게 영양제 두어 알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젊을 적부터 부부는 아끼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철저했다. 낡고 고장날 기미가 보이면 미루지 않고 수리하거나 교체했고 건강을 위한 지출은 소비가 아닌 투자라고 생각했다. 아끼는 것은 외식비나 불필요한 옷가지 같은 변동 지출이었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매달 28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과 퇴직 후 시작한 아파트 노인의 총무수당은 부부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었다. 따끈한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 든 인수 어르신은 현관을 나섰다. 정숙 씨가 신발장 구석에서 등산용 아이젠을 꺼내 그의 등산화에 채워주었다. 밖에 길이 미끄러울 거예요. 아파트 입구는 경비 아저씨가 염화칼슘을 뿌려놨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요. 운동도 좋지만 다치지 말고 오세요. 알았어. 잔소리는 여전하구먼.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인수 어르신의 얼굴엔 아내를 향한 고마움이 가득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제설 작업이 잘 된 아파트 단지 내부는 걷기에 큰 무리가 없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그는 아내의 말을 되새기며 헬스장으로 향했다. 그때 저만치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오영감이 그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최 교장, 이 시간에 어딜 가시나? 오늘 눈도 오고 날도 구준데 우리 뜨끈한 해장국에 반주나 한잔하러 가지. 내가 얼마 전에 자네한테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하니 오늘은 내가 내겠네. 오영감의 호탕한 제안에 인수 어르신은 빙그레 웃었다. 친구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해진 자신의 원칙을 깨고 싶지 않았다. 고맙네? 오영감. 마음만 받겠네. 내가 아침 운동 후에 아내랑 같이 병원 정기검진 예약이 되어 있어서 말이야. 다음에 내가 더 맛있는 걸로 대접하겠네. 에이, 시시하긴. 알았네 그럼. 역시 최 교장은 자기 관리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친구와 헤어진 인수 어르신은 헬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지켜낸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단 옆 그늘진 보도블록 위에 살짝 얼어붙은 블랙아이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의 발이 순간적으로 미끄러졌다.
짧은 소리와 함께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 세상이 빙글 도는가 싶더니 그는 그대로 옆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손을 짚었다. 손목에서 찌릿하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아이젠을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침착하게 품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119와 아내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냈다. 아들이 위급 상황을 대비해 설치해준 긴급 SOS 기능 덕분이었다. 인수 어르신이 응급실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그 곁에는 아내 정숙 씨와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상태를 살폈다. 인수 어르신은 부러진 왼쪽 손목에 통증의 인상을 썼지만 가족들의 침착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괜찮다, 손목이 좀 아픈 것 말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손목뼈에 금이 가고 인대가 좀 늘어나셨대요. 간단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민준의 설명이 끝나자 의사가 다가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상태를 설명했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는 수술이 필요하며 며칠간의 입원과 꾸준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을 알려주었다. 수술비와 입원비, 향후 치료비까지 합하면 대략 7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70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수 어르신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걱정하는 아들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 알겠습니다. 수술 준비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회사에도 이야기해놨어요. 아니다, 민준아. 인수 어르신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막았다. 그는 아내와 눈을 맞추고는 다시 아들을 보며 말했다. 이건 아빠와 엄마가 해결할 문제다. 너희는 너희 인생 잘 꾸려나가면 돼. 우리가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준비한 게 바로 이런 날을 위해서였단다. 내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번만큼은 아빠 말을 들어라. 그의 말에는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부모의 단단한 자존심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때 아내 정숙 씨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여보, 걱정 말아요. 우리 비상금 통장에 모아둔 돈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당신이 교직에 있을 때부터 꼬박꼬박 넣어두었던 실비보험도 있고요. 병원비는 그걸로 처리하면 돼요. 당신은 그저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부부의 대화에는 돈 때문에 생기는 초조함이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쌓아올린 신뢰와 철저한 준비가 주는 평온함이었다. 아들 민주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돈 때문에 싸우거나 서로에게 상처 주는 대신 위기 앞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삶이 그가 준비한 노후가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 인수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의 재롱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는 집에서 아내의 간호와 정기적인 방문 물리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아직 깁스가 남아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아들 민준 내외가 돌아간 후 정숙 씨는 남편에게 따뜻한 대추차를 건네며 곁에 앉았다.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 친구들은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차 뽑을 때 꿋꿋하게 연금보험이랑 건강보험부터 챙기는 당신 보면서 참 답답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당신 다친 거 보면서 알았어요. 그때 당신의 고집이 지금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준 거였다는 걸요. 인수 어르신은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화단에는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정수가, 우리가 평생을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워낸 건 저 아이들의 어깨에 우리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었잖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지킬 수 있는 행복이 너무나도 적더군. 우리가 미리 준비한 덕분에 민준이 앞에서 끝까지 당당한 부모일 수 있었던 거야. 그거면 됐어. 그거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 참 괜찮았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돈은 그의 삶을 위기에서 구했고 그 위기를 통해 가족의 사랑은 원망이나 부담감 없이 더욱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 최인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김만덕 어르신의 후회와 최인수 어르신의 평온함.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노후의 돈이란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줄지언정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마지막 약속이며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내 삶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돈은 행복이라는 정답지는 아니었지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가장 현명한 풀이였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답안지에는 지금 어떤 풀이가 적히고 있습니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김만덕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저 운이 나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66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김만덕 어르신과 같은 실질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계십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발전한다는 나라들 모임 중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뭐가 1등이냐고요? 바로 노인 빈곤율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 50만 원이 없어서 냉골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사주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부터 살피게 되는 게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바로 병원비 문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65살 이상 어르신 한 분이 1년 동안 병원에 쓴 돈이 평균 543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보다 3배나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을 포함한 얘기고 지원 안 되는 치료까지 받게 되면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상상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김만덕 어르신이 겪으신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면 65살 넘으신 어르신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넘어지는 사고 때문입니다. 10명 중 67명은 넘어져서 입원하십니다. 특히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 1년 안에 10분 중 3분은 돌아가실 정도로 정말 무서운 사고입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위험한 집을 고치지 못하고 그러다 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 때문에 엄청난 병원비가 생기고 결국엔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이 가난의 악순환이 통계로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최인수 어르신의 삶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똑같이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철저한 준비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소득의 질이고 둘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최저생활도 빠듯하다고 말입니다. 최인수 어르신처럼 교직에 계셨던 분들은 공무원 연금이라는 든든한 2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준비한 개인연금까지 3번째 기둥으로 세웠을 때 비로소 매달 28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돈이 있으니 한겨울에 난방비 걱정 없이 보일러를 마음껏 틀 수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플 때 돈 걱정하며 참는 게 아니라 내 건강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2번째 핵심, 바로 보험이라는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 어르신 모두 넘어지셨지만 최인수 어르신에게 700만 원의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김만덕 어르신에게 2천만 원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 같은 개인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떤 병이 생기고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 내는 얼마 안 되는 보험료로 수천만 원의 위험을 막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꼭 3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집을 돈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김만덕 어르신처럼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자식한테 집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 집을 내 남은 인생을 책임질 든든한 현금 파이프라인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 눈치 안 보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이 건강할 때 보험이라는 안전벨트를 꼭 매시라는 겁니다. 보험은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고로 내 모든 것을 잃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옛날에 들어놓은 80세 만기 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보험이 언제까지 무엇을 보장해주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개인연금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몇 년 뒤면 바닥날 거라는 불안한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제 국가가 내 노후를 전부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매달 커피 몇 잔 값이라도 아껴서 개인연금에 넣어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의 마법을 통해 나중에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만덕 어르신의 서글픈 현실과 최인수 어르신의 평온한 노후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노후의 돈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쳐왔을 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저희 채널은 바로 이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김만덕 어르신이 아닌 최인수 어르신의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김만덕 어르신처럼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거라고는 낡은 빌라 한 채가 전부이고 매달 손에 쥐는 국민연금 90만 원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한두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흔히 하우스 푸어라고 부르잖아요. 당장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 50만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막걸리 한 잔 마음 편하게 사주지 못하는 서러운 현실. 이게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수중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다른 말로 영무기지론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고 대신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 55세가 넘으셨고 두 분이 가진 모든 집값을 다 합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이 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인 분들도 합친 가격이 12억 원만 안 넘으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수십 년간 정들었던 내 집에서 계속 평생 살면서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생활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집 한 채 남겨서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내 남은 인생, 내 노후는 내가 당당하게 책임진다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김만덕 어르신께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100만 원, 아니 80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생기셨다면 과연 보일러 수리비 때문에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내셨을까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라에서 모든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기초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건데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한 달에 최대 34만 원 정도,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최대 55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만덕 어르신 부부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라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돈이고 이 돈이 매달 식비며 관리비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 같은 데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보세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 수입도 생기고 매일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돈 문제보다 우리를 더 두렵고 무섭게 하는 게 바로 갑자기 닥치는 사고나 질병 아니겠습니까? 김만덕 어르신처럼 길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 이건 정말 평범한 가정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반면에 최인수 어르신은 똑같이 아프셨는데도 병원비 700만 원을 스스로 해결하셨죠. 이게 단순히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생긴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 제도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 정보의 차이에서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날마다 아깝다고 생각하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안에 정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1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낸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총액이 내 소득 수준에 따라 미리 정해진 한도를 넘어가면 그 초과된 금액은 전액 모두 다 나라에서 다시 돌려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1년 치 병원비 상한액은 89만 원입니다. 그 다음 2분위 마이너스 3분위도 11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기준으로 김만덕 어르신의 경우를 다시 볼까요? 병원비 2천만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이었다면 어르신께서 실제로 부담하셨을 돈은 1년에 최대 100만 원 남짓이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벽이 순식간에 100만 원 정도의 문제였구나 하고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 큰 돈을 다 감당하려고 하셨으니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서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바로 지원해주는 거니까요. 혹시 이런 일을 겪으시면 퇴원하시기 전에 꼭 병원 원무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런 국가 제도라는 튼튼한 안전벨트 위에 실손의료보험이라는 에어백도 하나쯤은 갖춰두라고 조언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비급여, 주사나 치료 항목이라든지 나중에 나라에서 환급받기 전까지 당장 내야 하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보완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최인수 어르신께서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던 진짜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가 품위 있고 평온할 수 있느냐는 운이 좋고 나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제도를 잘 알고 있고 그걸 실제로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는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김만덕 어르신의 비극은 결코 어르신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정보의 부재가 낳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반대로 최인수 어르신의 평온함은 단순히 연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젊을 때부터 연금, 보험, 비상금 같은 안전장치를 여러 겹으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오늘 말씀드린 주택연금, 기초연금, 본인부담 상한제 같은 나라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입을 모아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진짜 첫걸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더 이상 막연하게 불안해하지만 마시고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서 동네 주민센터에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을 걸어보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나의 소중한 권리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남은 노후를 품위 있고 당당하게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평생 바람 맞서 살아온 당신의 어깨 위로 세월은 무늬가 되어 내려앉고 거친 손마디에 새겨진 지난날의 훈장글은 자식들의 웃음이요. 이 나라의 기둥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단했던 시간의 강을 건너 비로소 마주한 노을 앞에서 서러운 눈물 대신 따스한 미소가 흐르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평생을 바쳐 일군 낡은 빌라 한 채가 도리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한겨울의 냉기보다 더 시린 현실 앞에 홀로 눈물 찌어야 했던 김만덕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예고 없이 찾아온 병마 앞에서도 준비된 지혜와 든든한 안전장치 덕분에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최인수 어르신이셨습니다. 이 두 분의 노후 풍경을 이토록 다르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통장 맨 끝에 찍힌 숫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라는 이름의 따뜻한 외투를 미리 챙겨 입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권리라는 이름의 든든한 지팡이를 내 손으로 직접 찾아주었느냐, 아니냐의 간절한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혹시 지금 김만덕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서러운 것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오신 그 마음을 저희가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밤새 끙끙 앓다가도 동이 트면 자식들 밥 차려줄 걱정에 억지로 몸을 일으키셨던 지난날들. 내 한 몸 부서져도 좋으니 그저 내 새끼들 앞길만은 탄탄하기를 빌고 또 비셨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드시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집이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차가운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나를 지켜준 보금자리가 이제는 나의 남은 생을 가장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든든한 효자가 되어주는 기적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병원비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실하게 이마에 땀 흘리며 꼬박꼬박 내었던 건강보험료는 사라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절망의 파도가 밀려올 때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단단한 방파제가 되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나라가 우리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이 땅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절망의 벽이 100만 원이라는 희망의 문으로 바뀌는 순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그런 건 복잡하고 어려워서 난 몰라 하며 미리 마음의 문을 닫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화기 한 통을 드는 그 작은 용기가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한 걸음이 내 남은 인생을 수십 년간 옥죄어 오던 불안과 막막함에서 해방시켜줄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인수 어르신의 평온함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노후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숭고한 결심과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는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에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은 결코 무언가의 짐이 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온전히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하루하루를 따스한 행복으로 채워갈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안아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내 평생 가장 무거웠던 건 짊어진 삶의 무게였는데 가장 가벼운 건 텅 빈 내 지갑이더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까? 젊은 시절 새벽별을 보며 출근하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던 그 모든 날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3명 중 1명은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같은 소름 돋는 사건들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한 가장의 비참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겪었던 그 억울한 사연을 모두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철. 그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며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가장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해진 서류 가방이 늘 들려 있었고 빗물에 곰팡이가 핀 아파트 벽지는
그의 고단한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보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그동안 모아둔 예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는 늘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제 너희는 내 걱정 말고 너희 앞길만 잘 걸어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는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지만 언젠가 해낼 것이라는 그의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퇴 후 그는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외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신도시 개발 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조그마한 상가 하나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아버지 퇴직금으로 조금만 보태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다 갚을게요. 박성철 씨는 아들의 말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 아들이 성공하는 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아들의 계좌로 퇴직금 대부분인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들은 연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철 씨는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이제 이 곰팡이를 다 걷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들이 연락도 자주 하고 상가에서 수익이 난다며 생활비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아들이 정말 성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바빠서 그렇다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무작정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 주민들은 이미 한 달 전에 이사 갔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철 씨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막대한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가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빚쟁이들이 아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박성철 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벽지의 곰팡이는 단순한 오물이 아닌 그의 인생에 스며든 절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벽지를 손으로 긁어보았지만 곰팡이는 더욱 깊숙이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집으로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진 빚인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소리쳤지만 자식한테 돈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위조해 박성철 씨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결국 남은 예금마저 빚을 갚는 데 썼고 그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오직 월 3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밥을 먹고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마저 잃은 박성철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는 이제 그의 초라한 현실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홀로 텅 빈 방에 앉아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박성철 씨는 남은 삶을 오직 월 3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그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 반지하 방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벽에 박힌 에어컨 실외기와 늘 축축한 흙벽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곰팡이 핀 벽지는 이제 그의 반지하 방을 가득 채운 습기로 인해 더욱 진하게 번져갔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낯선 이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평생 박 부장님이라 불리며 존경받던 그는 이제 낡은 옷을 입고 종로 3가역 무료 급식 소줄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함께 일했던 후배가 우연히 그를 알아보고 부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 박성철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후배의 눈빛에서 동정심과 함께 느껴지는 낯선 감정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을 걷다 자신이 과거에 지휘했던 건설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아파트들, 그가 설계하고 감독했던 자랑스러운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화려한 건물들이 빛을 발할수록 자신의 삶은 더욱 어둠 속에 잠겨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도시의 한 구석에서 겨우 숨만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아들의 연락이었습니다. 힘겹게 찾아낸 아들은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은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라는 짧은 문자를 남기고 다시 잠적했습니다. 그 순간 박성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그의 사랑이 오히려 아들의 삶을 망쳤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노후까지 파괴했다는 것을. 그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곰팡이 핀 벽을 손으로 짚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손에 묻어나는 축축한 곰팡이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후회와 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박성철 씨는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성철아, 평생 내 몫만 챙겨서 살아라. 남에게 베푸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어야 한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결국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낡은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료 급식 소줄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옛 동료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동료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작은 일을 제안했습니다. 박 부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동네에서 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가벼운 청소 일인데 몸도 움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활력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성철 씨는 망설이지 않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빗자루를 드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해진 거리를 보며 그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니어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곰팡이 핀 벽지가 더 이상 그의 인생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박성철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60대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아무런 준비 없이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식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가 되고 우리의 불안한 노후가 자식에게는 짐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성철 씨의 곰팡이 핀 벽지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이 아닌 그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박성철 씨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앞선 이야기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씨는 젊은 시절부터 늘 검소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퇴근 후 값비싼 외제차를 자랑하거나 최신 유행에 맞춰 옷을 사 입었지만 그는 그저 오래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점심은 매일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짠돌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조차 당신은 왜 늘 남들보다 뒤처지게 살아요? 우리도 좀 쓰고 살아요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웃으며 언젠가 이 낡은 가계부가 나의 가장 든든한 연금이 될 거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급여의 40%는 무조건 노후연금과 저축에 투자했고 자녀들의 교육비도 철저히 계획하여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립학교에 가고 싶다고 조를 때도 그는 아빠의 노력이 너희의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큰 교육이야라며 설득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30살 무렵 가장 친한 친구가 주식 투자를 권하며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화랑이었고 주변 동료들 중 몇몇은 큰 수익을 올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한때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공무원 연금만 믿고 있다가 혹시라도 가난한 노후를 보내게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친구의 화려한 삶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남들처럼 한 방을 노리는 삶 대신 내 방식대로 꾸준히 가는 길을 택하자. 그는 그날 밤 낡은 가계부를 펼쳐보며 자신의 지출을 점검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가계부 속에는 2025년 공무원 연금 수령액 월 230만 원 예상, 2030년 아파트 대출금 상환 완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계부가 마치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지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상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평화로운 일상.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가계부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는 불만이었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구시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인생 한 번인데. 자식들의 말에 김영민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몰라도 괜찮다. 언젠가 너희도 알게 될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김영민 씨는 마침내 정년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금은 없었지만 매달 23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과 그가 평생 모아온 저축성 보험 덕분에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주변 동료들과의 삶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노후 자금을 모두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공무원 연금만으로 어떻게 사냐며 그를 걱정했지만 정작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김영민 씨는 오래된 가계부를 펼쳐보며 2025년 예상 수령액 200만 원 옆에 230만 원이라는 실제 수령액을 적어놓고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평온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기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바빴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목공예를 배우러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고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젊은 시절 못했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의 낡은 가계부에는 이제 제주도 부부 여행 30만 원 지출, 손주 선물 구입 5만 원과 같은 행복한 기록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가계부를 매일 들여다봤지만 더 이상 불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이룬 소중한 추억들을 기록하고 앞으로의 행복을 계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계부는 그의 삶의 기록이자 행복을 향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그를 짠돌이라 놀리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해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에게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아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영민 씨는 한 걸음에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번듯했던 그의 친구는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깡마른 몸에 힘없는 눈빛, 그의 손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만 덩그러니 들려 있었습니다. 영민아, 내가 왜 그때 너를 비웃었는지 몰라. 너처럼 살았어야 했는데. 평생을 일만 했는데 왜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까? 친구의 후회 섞인 말에 김영민 씨는 조용히 자신의 낡은 가계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친구야, 나는 돈을 모은 게 아니야. 내일의 나를 위한 행복을 모은 거지. 한꺼번에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행복을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더라. 친구는 그의 가계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계부에는 돈의 기록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그 가계부를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방을 노리며 무모한 투자를 했고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김영민 씨의 가계부는 그에게 단순한 장부가 아닌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김영민 씨의 낡은 가계부는 단순히 돈을 기록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삶을 기록한 일기장이었고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포트폴리오였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로또 당첨처럼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의 작은 노력과 꾸준한 계획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나요? 혹시 언젠가 대박 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낡은 가계부를 하나씩 채워나가 보세요. 그 가계부가 훗날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연의 박성철 씨,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의 김영민 씨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60대들의 삶을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자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객관적인 통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2024년 기준 675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추월한 수치입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놓지 못하는 고단한 노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시설 입소자 중 60대의 비중이 3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히 궁핍한 생활에 그치지 않고 삶의 터전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0대 이상 노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704억 원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피해 금액 또한 1,7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54.5%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박성철 씨처럼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빈곤 문제와 낮은 금융 이해도가 노인들을 사기의 쉬운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무분별하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습 또한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대한민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8%로 OECD 평균인 13.5%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즉,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공적연금 제도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과거의 영향과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오직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보건복지정책 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노인 복지 전반의 부담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종사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성철 씨와 김영민 씨의 차이는 단순히 운에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박성철 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과거의 가치관에 머물렀지만 김영민 씨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자기 관리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낡은 가계부는 단순히 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박성철 씨와 김영민 씨의 사례, 그리고 대한민국의 씁쓸한 노인 빈곤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니어 금융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하세요. 박성철 씨의 비극은 자식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송금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금융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사기 대처법,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 방법 등 노년층이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어르신 금융교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와 우울증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춰 생활 지원, 안전 확인,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는 나홀로 어르신 안심 서비스를 통해 AI 스피커를 활용한 응급상황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고, 부산 해운대구는 세대 통합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층과 노년층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면 김영민 씨처럼 외롭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사회와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김영민 씨가 퇴직 후에도 계속 바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꾸준한 사회활동은 노년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으로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통찰력을 얻어봅시다. 독일에서는 다세대 주택의 MHRGENERATIONENHAUS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한 건물에 함께 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부부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노인들이 아이를 돌봐주고 대신 젊은 세대가 노인들의 장복이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요양시설에 갇히지 않고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돕는 좋은 예시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민 씨처럼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고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리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길을 잃은 구두에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묻지 않는다. 무엇을 향해 걷는지도 묻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달아가는 발걸음 위에 세월의 흔적만이 깊게 패일 뿐. 한때는 빛나던 낡은 구두여. 이제 알았다. 빛나는 길이 아니라 빛을 내는 발걸음이 중요했음을. 다만 그대에게 묻는다. 지금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만났던 두 사람, 박성철 씨와 김영민 씨. 한때는 찬란한 성공을 꿈꾸며 달아버린 낡은 구두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그들의 노후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박성철 씨는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삶을 잃었고 결국 곰팡이 핀 벽지처럼 절망 속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뒤늦게나마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반면 김영민 씨는 낡은 가계부라는 자신만의 나침반을 들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한때 짠돌이라 비웃음당했지만 그 꾸준함은 결국 행복이라는 가장 큰 보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결코 남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박성철 씨의 곰팡이 핀 벽지인가요? 아니면 김영민 씨의 낡은 가계부인가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낡은 백팩만 남았는데 정작 갈 곳은 없어졌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한복판 탑골공원, 늘 바둑판과 장기판으로 가득 차던 어르신들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 말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더워서가 아닙니다. 술과 다툼, 무질서가 겹치면서 결국 종로구가 바둑장기를 전면 금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벗들과 훈수두며 하루를 버티던 시간이 사라진다면 남은 노후는 얼마나 더 외롭고 고단해질까요?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종묘로 흩어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언젠가 그 빈 벤치에 홀로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실 겁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골목, 회색빛 낡은 백팩 가방을 맨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이름은 박정수, 올해 65살입니다. 백팩은 오래전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뛰던 시절부터 쓰던 것입니다. 늘 샘플약과 계약서, 노트북을 넣고 다녔죠. 회사 사람들은 농담 삼아 정수 부장님은 가방이 몸의 일부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방 속에는 약품도 계약서도 없습니다. 낡은 도시락통, 낡은 수첩, 그리고 작은 물병이 전부입니다. 그는 30해 넘게 제약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료들과의 송별회에서 이제는 여유롭게 살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남은 집, 자녀들은 이미 각자 가정을 꾸려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건 시간과 어디에 써야 할지 알 수 없는 퇴직금뿐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정수 씨는 습관처럼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금세 무료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탑골공원을 지나다가 팔각정에 모여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그렇게 그는 낡은 백팩을 벗어 옆에 두고 바둑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여름, 종로구청은 탑골공원 안팎에서 바둑장기 같은 오락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장기판 주위에 술이 오가고 다툼이 생기고 경찰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출동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3일문 앞에서 기다려도 늘 있던 장기판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는 동안에도 그는 허전했습니다. 백팩 속 장기알을 꺼내놓고 싶어도 판을 펼칠 자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후 그는 안구역 근처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깨끗한 장기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훈수 두지 마세요. 조용히 두셔야 합니다. 직원의 말에 정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장기는 원래 서로 농담도 하고 흉도 보고 약간의 시비도 오가며 웃음이 피어나는 놀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마치 시험장처럼 조용히 앉아 돌만 두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문이 닫히고 점심시간에는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나오나. 정수 씨는 중얼거리며 다시 백팩을 메고 나왔습니다. 한낮의 땡볕 아래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다시 탑골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나 예전처럼 누군가 모여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골목 모퉁이에서 몰래 모여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보며 금세 자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면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학생 시절 선생님 눈치를 보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건 침묵과 낡은 가방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괜히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요. 괜히 더위 먹고 쓰러지면 어떡해. 하지만 정수 씨는 이해받지 못하는 듯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했습니다. TV를 켜놓아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자꾸만 공원 생각이 났습니다. 백팩 속 장기알이 손에 잡힐 때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갈 데가 없어졌다. 매일 가던 공원에 못 가게 됐어.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빠, 그냥 복지관에서 하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정수 씨에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딸은 그의 삶의 작은 즐거움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거실에 놓인 낡은 백팩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때는 영업 실적표와 계약서로 무겁게 채워졌던 가방, 은퇴 후에는 바둑판과 도시락으로 다시 채워졌던 가방. 그러나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원은 깨끗해졌지만 정수 씨의 일상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가 탑골공원에서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주던 삶의 의미였습니다.
낡은 백팩은 여전히 그의 어깨에 걸려 있었지만 그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건 추억뿐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8월 오후 정수 씨는 또다시 백팩을 메고 탑골공원 3일문 앞에 섰습니다. 공원 안은 평소처럼 고요했고 나무 그늘 아래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판이나 장기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백팩을 열었습니다. 낡은 장기알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후 옆에 앉은 낯선 노인이 물었습니다. 형님, 그거 아직 가지고 다니세요? 정수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죠. 나도 모르게 챙기게 돼요. 그러나 그날 그는 공원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여기서 장기 두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정수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괜히 더 따가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버스 창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토록 당연했던 하루의 루틴이 이제는 금지된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낡은 백팩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손주 졸업식 있어요. 같이 오실 거죠? 순간 정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낼 생각조차 잊고 있었던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졸업식 날, 그는 낡은 백팩을 메고 갔습니다. 안에는 장기판 대신 작은 카메라와 손주에게 줄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정에서 손주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가방엔 뭐가 있어요? 정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장기판이 아니라 너랑 놀 선물이 있단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공원을 찾는 대신 주말마다 손주와 산책을 나가거나 동네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 허전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장기와 바둑판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하루가 끝나는 건 아니구나.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구나. 여러분, 박정수 씨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일에 매달리다 은퇴 후 찾아온 작은 즐거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그는 낡은 백팩을 끌어안고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다시 찾은 것은 가족과 이웃이었습니다. 탑골공원이 깨끗해진 대신 많은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빈 벤치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가족의 작은 관심, 이웃의 따뜻한 눈길,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주는 새로운 공간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낡은 백팩 속에 담아온 지난 추억만 붙잡기보다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영호 씨, 올해 63입니다. 그는 35년 가까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성실히 한 길만 걸어온 끝에 2년 전 은퇴를 맞았고 퇴직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호 씨는 현역 시절부터 은퇴 후를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내 동기들과 달리 그는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항상 노후 자금으로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술자리를 자제하고 대신 매달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성실히 불입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국민연금에 더해 매달 약 160만 원의 개인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삶은 여느 은퇴자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요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 속에는 긴 세월의 준비와 습관이 만들어낸 안정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 그는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습니다. 부장님, 요즘 다들 상가 투자 들어가요. 임대 놓으면 연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형님, 치킨집 하시면 대박납니다. 다들 먹고 살잖아요. 주위 동료들 중에는 실제로 수억 원을 대출받아
음식점이나 카페를 차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보였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빚만 남고 가게를 정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영호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나도 퇴직 후에 무언가 해야 하나? 하지만 그는 결국 지금까지 쌓아온 걸 지키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나누어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분산했습니다. 대신 본인의 일상에 맞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큰 평수 아파트를 유지하는 대신 관리비와 공과금을 줄이고 나머지 자금을 은행 정기예금과 채권에 넣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소심해 보였겠지만 나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길을 택했어.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줄이고 살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 그러자 영호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당당하려면 우리가 빚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 은퇴 직후에도 그는 잠시 방황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이 낯설었고 한동안 TV 앞에만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운동복을 챙겨 입고 낡은 백팩 대신 새로 산 가벼운 가방을 메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시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 글쓰기와 컴퓨터 수업도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웃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내 시간을 내가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 초 둘째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창업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요? 순간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상의 끝에 일부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노후 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다. 네가 책임지고 해라. 결국 아들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노후의 안정을 지켜냈습니다. 자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식도 스스로 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최영호 씨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손주들을 불러 집에서 식사를 나누고 매달 일정 금액을 문화생활에 쓰며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내가 준비한 만큼 편안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퇴직했던 동료 중 한 명은 퇴직금 전부를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투자했다가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른다는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상가를 샀다가 공실이 이어지면서 이자 갚기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동료들과 모임을 가지면 영호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매달 연금과 절약된 생활비 덕분에 안정적인데 친구들은 얼굴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야, 영호야. 너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괜히 욕심냈다. 그 순간 영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칫 자신도 그런 길을 걸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흔들렸어. 퇴직금 손에 쥐니 뭔가 해야 할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 안 한 게 제일 잘한 거야.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현명했어. 우리 덕분에 마음이 편하잖아. 영호 씨는 퇴직 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허무감을 이겨내고자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에서 겪었던 영업 현장 이야기, 은퇴 후 느낀 변화, 손주들과의 일상까지 글로 남기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은퇴 전의 경험을 살려 젊은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영업 전략과 고객관리 노하우를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강의를 마치고 젊은 참가자들이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낡은 백팩은 이제 장기판 대신 프린트물과 필기도구로 채워졌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만 머물던 가방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이제 선생님 같아요. 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아내 역시 남편이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여러분, 최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은퇴 직후 누구나 공허함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누군가는 성급한 선택으로 모든 걸 잃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준비된 습관과 절제된 선택으로 평온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영호 씨가 보여준 건 거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것, 그리고 새로운 일상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후란 건 특별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걸 지키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전부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백팩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허무한 후회가 아닌 지혜로운 준비와 새로운 관계가 채워져 있다면 우리 모두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몇몇 개인의 문제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내 통계와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탑골공원에서 벌어진 변화가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약 19%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21%를 돌파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 중 절반가량은 하루 여가 시간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혼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탑골공원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던 공공여가 공간이 사라지면 상당수 노인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노인 여가 활동과 사회적 관계 연구를 보면 노인들이 바둑이나 장기, 체육활동 같은 단순한 여가를 통해 얻는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연구 결과 주 3회 이상 친구나 이웃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감 지수가 4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탑골공원에서의 장기 한판, 바둑 한판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던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고령 인구는 약 64만 명으로 5년 전보다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사람들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공원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맺는 관계가 사라질 때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도시 노인여가 공간 실태조사를 보면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 고령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활동은 바둑과 장기, 그리고 가벼운 체육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이용 규제가 많아지거나 공간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탑골공원 사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단순히 한 공간의 풍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인들의 하루 생활 터전이 사라진 겁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사회의 핵심 정책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를 강조합니다. 이는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친구들과 일상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지표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영국 보건사회연구소 인스터투트 포 헬스 언드 소셜 케어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를 주 2회 이상 이용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평균 5년 이상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3 고령자 생활 실태 조사에서는 노인들이 지역 공원에서 바둑게이트 볼체조 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10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은 곧 우리의 미래를 예고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고령자에게는 단순한 놀이가 곧 사회적 관계망이고 이는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탑골공원에서의 금지 조치가 질서를 회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수천 명의 노인들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잃어버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대안 마련이 먼저여야 한다. 여러분, 이 자료들을 보니 어떠신가요? 결국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자신이 맞이할 미래는 단순히 공원이 깨끗해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놀이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어지는 웃음과 관계, 그리고 하루를 버틸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대안 공간과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2025년 현재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24년부터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해 단순히 바둑과 장기뿐 아니라 체조, 합창, 스마트폰 교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종로구는 탑골공원에서 장기바둑이 금지된 이후 대체 공간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장기실과 종묘공원 바둑 모임을 공식적으로 안내하며 필요시 이동을 돕는 어르신 이동 지원 서비스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행복한 마을 어르신 학교라는 사업을 운영하며 동네마다 소규모로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와 바둑, 탁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노인 일상여가 지원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 금액을 어르신 개인 계좌에 지원해 본인이 원하는 여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 결국 의료비와 복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비슷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동네 공원과 복지관을 연계한 커뮤니티 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공원에 임시 장기바둑 테이블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과 함께 놀이를 즐기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 문제나 다툼은 최소화하면서도 노인들의 교류는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은 에이지-프렌들리 시티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추진하며 노인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을 개선하고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세대통합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노인과 청년이 함께 바둑이나 보드게임을 즐기도록 장려하면서 노인 고립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가 선택한 길은 명확합니다.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소일할 수 있는 대체 공간과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탑골공원에 텅 빈 벤치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웃음과 대화를 되돌려 놓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낡은 백팩 속에 사라진 웃음, 새 가방 속에 피어난 희망, 길을 잃은 벤치의 그림자, 다시 걸어나오는 햇살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 후 낡은 백팩에 장기판을 넣고 매일 탑골공원으로 향했지만 그곳이 닫히자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 백팩은
결국 무거운 상실감의 상징이 되었지요.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은퇴를 맞이했지만 퇴직금을 지켜내고 생활 습관을 준비하며 가족과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장기판 대신 글쓰기 교재와 손주에게 줄 선물이 담겨 있었고, 그 가방은 이제 활력과 관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길이 더 좋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노후의 풍경을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부족할 때 우리는 외로운 벤치 위에 홀로 앉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가득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 대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과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고립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 도서관,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관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그 관계가 우리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셋째,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산책, 친구와 나누는 한 끼 식사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 됩니다. 박정수 씨처럼 공원에서 웃음을 잃고 허무함 속에 머무를 수도 있고, 최영호 씨처럼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며 다시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지켜줍니다. 낡은 백팩 속에 담긴 후회가 아니라 새 가방 속에 담긴 희망으로 우리의 노후를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같은 길 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 봅시다. 그 준비가 바로 여러분의 행복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